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씨를 인터뷰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난 7일 소환 조사 이후 나흘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성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신 전 위원장이 검찰에 언제쯤 나왔습니까? 네, 신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진행하는 압수물 포렌식을 참관하러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 국면이던 재작년 9월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뒷돈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저는 9월 15일 이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의 이런 주장과 달리 김만배 씨와 신 씨가 인터뷰를 전후에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6개월 전인 2021년 3월부터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언론재단 설립을 김 씨가 언급했고 같은 해 여름 신 씨가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만났다는 두 사람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인터뷰가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년 만에 만나 사담을 나눌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자세히 설명하고 윤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의도성 있는 여러 단어를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공범인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서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기록도 분석하고 있죠. 네, 특별수사팀은 지난 주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수사 당시 기록 등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의 시발점이 된 만큼 그 진위부터 가려서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정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과 또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통해 무마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일각에선 당시 윤 대통령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점, 또 조우영 씨가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만큼 이번 허위 인터뷰 수사가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일 당시 대장동 부분은 따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봐주기를 할 일 자체가 없었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를 극형에 처할 1급 살인죄로 빗대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짜뉴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민주당은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용 정치 공작이라며 언론 장악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닌 공작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 범죄에 비유했습니다. 작당한 사기꾼들이 민의를 왜곡해서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다고 하는 건데 김기현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형, 극형에 처할 반국가 범죄라면서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대선 공작 배후를 밝히자면서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는데 한번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지난 정권의 친문 검찰도 대선 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엔 의원총회와 가짜뉴스 근절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 공작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여당 공세에 대해 민주당에선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앞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대장동 50억 클럽 트럭 특검법을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오후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 정부에서 해직됐던 방송기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장악 의도가 날로 노골화한다고 비판할 예정인데요. 여당이 내일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청문회 역시 사전 합의가 안 된 일정이라면서 언론 자유 침해를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출석 요구한 날짜가 내일입니다. 민주당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네, 오늘로 단식 12일째로 아침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단식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검찰과의 일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실상 내일 출석은 어렵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추가 소환을 요구하며 망신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에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사법 방해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며 맹비난을 펼쳤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 발언에서 지난 주말 진술조사에 사명조차 안 했다며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 의도도 엿보인다며 수사 방해를 의도로 한 단식 역시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까? 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명의 입장문에선 장관 해임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데 이어 국민 명령에도 항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에 나서겠다며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여당에선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으로 탄핵을 시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으로 국민 안전에 지장을 만들어 두곤 다시 국방부 장관 탄핵에 나서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권할 생각을 이제 아예 포기한 거냐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를 견제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 태양호입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이 외부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내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열차는 한창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오늘 러시아로 이동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 이동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처음으로 방문했던 2019년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이 기차를 타고 국경에 있는 하산역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산역에서 지금 외빈 맞이가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동 경로도 4년 전을 기준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동해안을 따라서 나진까지 올라간 뒤에 국경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보신 하산역과 우수리스크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꼬박 하루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과거 사례를 통한 분석입니다. 러시아도 김 위원장의 방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방문 시기나 방식 모두 깜짝 행보를 보일 거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적어도 어제까지는 북한에 머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구구절 기념 열병식 이후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보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어도 어제 일부 시점까지는 평양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민방위 무력 열병식 참가자들과 어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사진 촬영은 열병식이 열렸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조선중앙TV 관련 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멸광의 환호에 담례하시며
공화국 창건 75돌을 조국 청사에 탁기할 대정치 축전으로 빛내는데 공헌한 전체 열병식 참가자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열병식은 진정한 인민공화국의 창건과 영광스러운 발전사를 긍지 높이 떠올린 일대 장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이르면 열병식이 끝난 뒤인 어제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쯤엔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방러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동방경제포럼이 오는 13일까지 진행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일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는 만큼 아직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일단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물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사전에 예고한 바가 거의 없었다면서 지난 2019년 4월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 6일 전쯤 북한이 아닌 러시아 측에서 먼저 회담 일정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언급이 있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방러 계획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 노출된 만큼 김 위원장이 방러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예 연기 또는 취소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김 위원장이 기존 예상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고 북한의 큰 실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위한 북러 정상회담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무기 지원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는 너무나 분명하며 결국 두 나라의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미 전략적 실패를 경험한 러시아는 매우 절박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는 분명히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지만 북한도 이에 응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은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Ill-advised for there to be any collabo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North Korea giving ammunition to Russia? There will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not just from the United States, bu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입장을 묻자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동맹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러 회담의 일시와 장소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편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위험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며 초점은 미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내와 세계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시 주석이 온다면 매우 생산적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지난 주말 검찰 조사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검찰에서는 내일 한 차례 더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요. 관련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저는 추가 소환을 언급하는 자체가 이미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 없는 단식쇼를 벌이고 건강 이상서를 흘리며 8시간 만에 제멋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방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또 한 번 국면 전환용 소환조사 쇼를 벌이기 위해 일단 시간이라도 끌겠다고 작정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 누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사는 아닌지요. 소환을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또 5번째든 6번째든 나갈 것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었고요. 검찰이 일단 내일 12일 다시 한번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당에서는? 일단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당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벌써 12일째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한 거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글쎄요, 뭐 검찰 입장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도 다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조사를 뭐 단식을 10일째 한 날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다 받고 실제로 얼마나 지금 이제 지쳐가고 있는 일을 봤는데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 보면은 좀 검사가 또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대표가 이런 식의 저런 좀 출신도 그렇고 사업자에게 내가 왜 100억이 넘는 돈을 대납을 시키고 하겠느냐. 스마트팜은 우리 국민들 다 아시지만 그건 현금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이미 다 아시죠. 그건 온실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이 김성태 회장이 줬다고 하는 그 다음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네. 8억 원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300만 달러는 다 아시다시피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소장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5번째 소환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검찰이 원하는 날짜가 내일인데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의사는 있는 거고 언제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것도 검찰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네. 대표가 당당히 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토요일에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서에 날인하는 걸 거부하고 퇴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소환 조사를 안 받은 상태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식을 두고 명분 없는 단식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라는 얘기가 초창기부터 나왔던 것은 네. 본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들은 애당초부터 계획돼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될 텐데 그 악화되는 일정 즈음에 맞춰서 소환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 소환 조사를 차일피일 회피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면 그것이 방탄 단식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애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소환 조사를 미루게 되면 결국 국회 일정들은 이제 국정감사 등으로 들어가면서 본회 일정이 나중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싶더라도 네. 그 청구에 대한 일정들이 다 틀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정치인의 단식이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끌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엊그제 있었던 토요일에 이 날인 거부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날인을 거부해서 검찰로서는 다시 한번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6차 소환 이재명 대표 응합니다. 검찰이 오라는 날짜에 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발표될 겁니다.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단식이 12일째가 오늘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 정치인을 떠나서도 그렇죠.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5번째, 6번째 소환을 이렇게 일일이 응하고 있는데 그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피하는 겁니까? 그게 방탄입니까? 그 얘기 좀 다른 데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분도 소환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대통령 가까운 분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불러서 조사 한번 해보시고 한동훈 장관 국회 오실 때마다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를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던데 한 장관이 지난해 7월에 국회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곧 결과 낸다고 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결과 냈습니까? 소환조사 한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단식 하든 안 하든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 가서 받으러 간 사람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폄훼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왜 단식의 명분이 없습니까? 길어지지 않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직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 민생 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왔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기한 단식으로 목숨을 걸고 그 퇴행을 막아보겠다는 단식을 너무 그렇게 조롱하는 건 저는 그 우리 국민들을 많이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검찰이 내일 다시 한번 나오라고 소환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내일에는 응하는 걸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방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다 받고 구속영장을 또 청구 안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방탄이라는 비판이 가능합니까? 일정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8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원래되는 일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이 쌍방울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된 의혹들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도 소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9월 달로 수정돼서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요일에 조사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날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하루 이틀 다르게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 최고위원회에도 참여하지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으니 내일 만약에 검찰 조사에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 조사 없이 영장을 친 검찰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맹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나왔던 정치인들의 발언들은 또 다른 결의 목소리들이 흘러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 가능성들까지 점쳐지고 있는 터라 이 모든 일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건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중간에 그런 역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라는 내용들을 피해갈 길은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수사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단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강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단식 농성으로 다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단식 투쟁하는 천막에 자주 있기 때문에 어제 밤에도 좀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좀 누워 계시고 했는데 어제 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이제 다시 천막으로 나오실 때 모습 보니까 불과 하루 차인데도 확연할 정도로 얼굴 낯빛도 그렇고 많이 기력이 정말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오래 했던 분들이랄지 의사들 얘기가 처음 시작을 하면은
한 초반 한 5일 정도는 네. 스스로 이제 지방을 태우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태우는데 지금 12일째를 넘어가면 이제 장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태우는 기간이라서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 대표의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이미 11시간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내일 또 2차, 6차죠. 6차 조사하면은 저는 검찰이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검찰이 지금 이런 뭐 수사가 늦어진다는 걸 걱정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난 6월에 본인은 이 불체포 권리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쓰지 않겠다고 대국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께 교섭단체 대표선을 통해서.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제발 쳐달라. 정말 제발 쳐달라고 했어요. 네. 영장 치면은 판사 앞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겠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그래서 판사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혐의가 있으면 구속을 시킬 거고 혐의가 없으면 기각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당당히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회기 기간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당시에 혐의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언론에 대고 하면서도 영장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기국회 이제 100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민주당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야당 알겠습니다. 대표와 민주당을 좀 곤혹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이 오늘입니까, 대변인님? 예, 지금 막 나오고요. 저도 저 뒤에 있습니다. 예, 뭐 어제 오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여쭤봤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와서 단식을 좀 멈춰달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혹시 천막을 방문할 계획 예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당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김기현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본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이 정치적 목적, 단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 자리에 가서 함께 있는 정치적 메시지로 오해 섞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판단하는 것 같고 특히나 토요일에 있었던 서명 날인 회피 같은 경우로 점점 더 국민의힘이 바라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 목적들이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도 없었습니까 혹시? 네, 특별하게 최고위내에서 논의는 없었습니다만은 김기현 대표도 최고위뿐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또 청취하고 생각했을 거라 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입장이라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뭐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내 의원들의 입장에선 누군가는 좀 테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나 이제 우리 김채구나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봐요. 뭐 제 주장이 못마땅하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어제는 광기정 광주시장이 대표 천막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정무수석 할 때 당시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예. 그때 당시의 여당이었겠죠.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내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이 있었어요. 뭐 없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기정 수석을 단식 초반부터 매일 보냈답니다. 매일 보내서 황 대표님의 건강을 체크하고 대통령한테 전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건강 생각해서 풀어주십시오. 본인이 갔다 왔으니까 그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기정 시장이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제가 기자라면서 직접 겪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걸 놓고 단식을 할 때 당시 민주당의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고유 인사가 기자들 피해서 만나러 계속 갔습니다. 가서 특검의 조건을 놓고 협상을 했고 청와대를 설득해서 결국은 단식을 풀어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추진하는 정책 목표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적입니까? 적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죠. 그리고 제1야당 대표로서 국정을 같이 해야 될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본인이 움직이기가 힘들으면 아무 말도 좀 하지 마십시오. 매일 입만 열면 단식 쇼라고 하고 조롱하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상식상 정치 앞으로 안 할 겁니까? 뭐 대한민국 국정 안 할 겁니까? 그런 생각 한다면 국기를 끊고 정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분을 그렇게 폄훼하지 말고요. 네. 본인이 하기 힘들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의 네. 자세는 아니다. 여당 대표의 자세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지난 7일 날 출석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김만배 씨, 신학님 전 위원장, 뉴스타파가 공모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일단은 신학님 씨가 대통령 선거를 불과 5일 앞두고 있는 2022년 3월 4일에 6개월을 묵혀두고 있던 그 녹취록을 뉴스타파에 건넵니다. 네. 시점상으로 매우 공교롭죠. 그리고 그 내용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시 주임 검사가 이 커피 한 잔을 타주고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같은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정리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바로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는 3월 6일 저녁에 그 내용들을 보도했을 때는 제목부터 김만배 육성 파일 그리고 여기에 박영수,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끄집어서 저축은행 사건 등에 대한 무마 이 내용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도에는 거짓, 왜곡, 허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분명한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우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조우영 씨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인터뷰를 했다면 탐사보도 전문을 하는 채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 없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거 바로 목전에 여과 없이 보도했고 그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따라와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도한 이 언론 등에 대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또 꼭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뉴스타파 보도가 있기 전 그 해 2월 21일에 보도했던 JTBC 같은 경우에는 조우영 씨 인터뷰를 다 들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보도를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왜곡 그리고 거짓, 조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히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뭐 살인, 사형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셋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위원장 뉴스타파가 공모를 했다면 사실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그 녹취 내용이 중간에 조금 드러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좀 왜곡이 없어도 될 정도로 공모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왜곡이 없어도 될 정도로 공모했다면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녹취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곡을 해야 될 정도로 녹취를 해놨다가 보도를 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김만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김만배 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했던 수많은 메시지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형이 저 멀리 광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일당들, 조우영 씨 등에게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 대통령 선거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공간들 늘 찾아가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발언에는 항시 내가 나중에 했던 내용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을 늘 만들어 놓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김만배 씨가 왜 신학님 씨에게 1억 6,500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책을 샀는지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서 즉각적으로 만난 뒤에도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기록들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게 되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이게 단순히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국민들께 밝혀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김기현 대표 말씀 주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면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울산시장 선거를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이라고 하는 커다란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가족들이 엄청난 압수수색 등에 대한 내용들을 강제 수사를 당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쁜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매도가 돼서 울산 정가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나중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허위 공작선거로 인해서 그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 서보지 않은 분들이 쉽게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 누구보다 김기현 대표의 좀 단어랄까요? 그런 게 좀 수위가 높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권여당 당대표로서는 참 쓸 수 있는 용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오늘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당명을 빚고 와서 망각의 힘이라는 기사를 썼겠습니까? 2021년 9월인가요? 당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이른바 가짜뉴스랄지 이런 왜곡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을 할 때 언론단체들도 물론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 원내대표가 김기현 지금 당대표입니다.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래놓고 지금 언론에 대해서 국가 반역죄라고 합니다. 사형감이고 1급 살인죄고 이건 비판 언론을 옥죄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 따지면 지금 여당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을 하는데 제가 딱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대선 때 가짜뉴스가 너무 네. 많았었는데 딱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만배 씨와 신양림 씨가 서로 무슨 공모했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선 직전에 국감장에서 제보자, 국민의힘 활동을 했던 아버지를 둔 조폭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전달자, 국민의힘 당시 선대위의 부위원장입니다.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변호사. 그다음 폭로자,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반나절도 안 돼서 가짜 뉴스로 드러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희대의 가짜뉴스 정치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사형감이라고 했습니까? 1급 살인죄라고 했습니까? 얘기 안 했어요. 왜냐? 당시 이걸 국민의힘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지만 국감장에서 그냥 폭로를 했고 기자들은 기사를 속보로 썼습니다. 네. 수백 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가짜로 드러나기 바로 직전까지. 하지만 당에서 저희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검증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신뢰성 높은 야당이 국회의원이 지금 여당이죠. 폭로를 할 때는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쓰는 겁니다. 속보 경쟁하기 때문에. 그 언론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이 의원은 뭐 그대로 지금도 국회의원 합니다. 왜 그 제명 안 합니까? 그쪽 당에서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전 72분 녹취록을 다 들어봤습니다. 네.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셨죠? 예, 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때 그 대통령 홍보수석이 대통령실에 전 국민 들어봐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렇게까지 이게 허위 인터뷰일까?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저 인터뷰 많이 해봤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72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후보 나오는 걸 3분만 얘기하자. 예. 미리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신양림 씨가 몰래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의 여당이 언론을 향해서 재갈 물리듯이 하는 행동들은 예. 적절하지 않다. 예.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반론기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선후배가 만나서 할 얘기가 대장동밖에 없냐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일단 민주당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요. 3월 6일에 나왔던 뉴스타파의 보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입장이 좀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2월 21일에 보도했던 JTBC의 보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JTBC 같은 언론 매체는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잘못을 갖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그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한 국회의원의 그 당시에 이 발언을 갖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가 모든 내용들을 뒤따라가서 이야기를 꺼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된 일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대변인으로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졌네. 이거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팩트 체크를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있는 그 당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이거 따라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 네. 확인을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곧장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알겠습니다. 언론 같은 경우들도 이런 문제들을 있고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칩니다. 하지만 2월 21일은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대고요. 네.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커피 한 잔으로 무마시켰다,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대통령 선거 끝나는 날까지 시시각각했던 게 민주당 선대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걸 따라간 일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이 두 가지는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반박을 조금 해야긴 해야 되는데요. 1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예. 그 언론과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는 네. 언론 보도와 민주당이 무슨 연관성 있는 것 같이 공작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엉뚱한 폭로를 했죠. 거에 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일단 밝혀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있습니다. 네. 당시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 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 그 시행사 대표와 조우영 씨도 2014년에 경찰에 가서 네. 검찰 대검 중수부에 가서 이 대장동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은 당시 수사 안 했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자체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모든 것이 설명이 될 겁니다.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이게 억울하다면은 지금은 찬성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특검으로 밝히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딱 1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이제 딱 한 달 남았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이 될 거다라는 분위기겠죠. 분위기.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혹시? 지금? 네, 경선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그런 분위기라고 언론 보도가 돼서 또 다른 후보인 김진선 후보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분명하게 경선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아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후보 등록이 있었는데 3명의 후보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전략 공천을 한 상태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김기현 대표가 고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공천하기로 결정한 만큼 전략 공천이 아닌 공정한 경선 과정을 거치고 또 여기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경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그 절차들을 만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좀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거 전략을 좀 새롭게 뭐 이길 수 있게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를 앞제 내년 4월 총선이고 10월 달에 있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청장 선거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언론들은 당연히 서울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겠죠. 보궐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의 투표율이 남아서 중도층들의 향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선거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텐데 만약에 투표율이 30%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지역 진영에 관한 결집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공천 이후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 책임을 또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최선을 다해서 당이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여쭤볼 텐데 어제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라디오 나가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같이 나가셨잖아요, 그죠? 출연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을 정확히 6개월 정도 남기고 서울 시내 구청장 선거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뭐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보면은 저는 결국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후보로 저는 이번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에 정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사면 복권을 시켰겠습니까? 저는 공천을 받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뭐 저도 건너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국민 여론을 볼 때 했는데 이게 결국 강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선거로 강서 구민들의 혈세 40억 원이 사용됩니다. 네.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저렇게 떳떳하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이거는 본인의 부정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을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공천하는 여당. 글쎄요. 알겠습니다. 저만 불편할까요? 우리 네. 국민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적으시던데 혹시 반론 1분만,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유재수 감찰부마 예. 건에 대한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 부분 분명하게 유죄로 판단됐던 일들이 공익제보자로서의 분명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서 이 전 대표 얘기 잠깐 꺼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선거를 치렀을 때 본인 지역의 노원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뺏겼습니다. 네. 인근에 있는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단체장 승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던데 이게 명확하게 있는 전체 선거를 두고 공평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전략 공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 표심을 알아볼 수 있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판은 좀 커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진 사흘째를 맞은 모로코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벽돌과 흙더미가 비처럼 쏟아지는 공포의 순간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지는 담장 사이로 한 남자가 내달립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벽돌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진동을 느껴 건물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건물이 흔들리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화면이 온통 먼지에 휩싸입니다. Yesterday we eat like yesterday we eat our dinner and like 5 seconds it's happening. 하늘에서 본 지진 현장, 건물 대부분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간신히 버틴 건물들도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형체만 남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구조 작업이 눈에 띄지만 언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악몽 같던 며칠을 뒤로 한 채 비행기에 오르는 관광객들. 사지를 탈출한다는 안도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걱정과 미안함이 더 큽니다. But we are praying for the people of Morocco. It's very sad. We hope that the communities can recover as well.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지진 피해.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과 함께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강진 피해가 확산하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국제사회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현지 시각 10일 모로코의 공식 지원 요청을 받고 군 긴급구조대 56명과 구조견 4마리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는 구조대원 50여 명이 열감지 장치와 잔해 아래에서 희생자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로 생존자 구조에 나서고 카타르에서는 87명의 인력과 구조견 5마리가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영국도 같은 날 모로코에 수색 및 구조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소규모 재난 전문가팀을 모로코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해 추가 지원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달 대전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 피의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붙잡힌 곳도 현지 카지노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 위를 지나가고 10분가량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신협에 강도가 든 겁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 A씨는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9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지인의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CCTV가 없는 도로를 통해 경찰을 따돌린 뒤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버리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동 동선이 워낙 복잡하고 길었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갈아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A씨가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야 A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해외 도피 21일 만에 어제 오후 베트남 다낭에 있는 카지노에서 현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카지노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빼앗아 달아난 3,900만 원은 도박과 도주 비용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억 원의 도박 빚을 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베트남 당국과 국내 송환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16억 원 밑으로 떨어진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거주자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한 달 6만 5천 원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권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월 6만 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 시범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 비율이 30%를 넘어서며 27년 만에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전체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재학생은 2만 3천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1만 7천여 명 늘어서 31.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30%를 넘어선 건 1997학년도 수능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환절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오늘도 낮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고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늦더위 속에 한때 비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낮 동안 경기 동부와 강원, 또 전남과 영남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올 수 있겠고요. 제주 동부에는 약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작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동안 가을답지 않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30도, 청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